근데 초반에 영화 시작할 때 이제 다윈의 코트가 나와요. 어차피 동물은 환경에 계속 적응하는 동물이고 적응하는 자만이 살아남는다. 그래서 윈 이야기가 쉽지 않은데. 잠깐만요. 픽션이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생강 아래라는 표현도 좀 애매합니다. 강 아래인지 생강 안쪽. 배도님은 픽사 영화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이모를 찾아서 언더더시라는 그런 유명한 노래도 언더더시가 말이 안 된다 그러잖아요. 언더더 씨는 이제 그 멘틀이 나오죠. 그렇죠. 그렇죠. 지각 밑으로 멘틀로 들어가는 겁니다. 언더더 씨. 날씨. 뭐야? 깜짝 놀랐어. 내 영역 침범해가지고. 스마일 표시를 그려주셨어. 댓글 중에 이동진 평론가님에 대한 댓글 하나 있던데 너무 다행이라고. 다행히도 완벽하지 않고 악필. 악필이라고? 두 분 다 만만치 않네요, 필체가. 내가 좀 낫네. 나는 그래도 알아볼 수 있잖아. 조니 발라드? 조지 발라드? 네. 두 분은 어젯밤에 잘 주무셨어요? 자다가 깨지 않으세요, 네. 더워서? 너무 많이 깨죠. 비가 와도 더워요. 아, 네, 오히려 막 찝찝하고 더우니까 네. 너무 힘들더라고요. 맞아요. 되게 더운 거를 더 뭐 힘들어하세요? 추운 걸 힘들어하세요? 추운 거보단 더운 게 좀 낫다. 좀 반대인데 저는 추운 게 낫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추운 거 자체는 에너지가 없는 상태라 가지고 생존 자체에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면 인류는 에너지가 있어서 더워서 생존하지 못한 건 아니지만 그죠. 에너지가 없을 때는 생존 자체가 불가능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추울 땐 정말 내가 죽을 것만 같은 그쵸? 느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추위는 생존, 더위는 이제 업무 효율. 하지만 또 업무 효율도 우리 캐리어 선생님께서 네. 에어컨이라는 또 과학 기술을 발견하신 약간 노리는 것 네. 같아요. 캐리어 선생님. 아니 근데 이게 사실이에요? 네. 전 세계 평균 온도가 상승하는 것보다 우리나라의 평균 기온이 더 빠르게 오르고 있다 그래요. 아, 그래서 요즘에는 예전에는 뭐 지구 온난화를 글로벌 워밍이라고 했는데 그쵸. 그거는 그냥 따뜻한 수준이다. 네, 이제는 네, 네. 가열화 혹은 열대화라는 말을 써서 맞아요. 글로벌 보일링이라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네. 아, 궤도님은 네. 날씨하고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기후 변화 관련된 프로그램 새로 네네네. 시작하셨더라고요. 요즘 최근에 KBS에서 산으로 가는 조별 과제. 그러니까 산으로 간 조별 과제가 네. 좀 그런 고민이었어요. 그 환경 다큐가 너무 많은데 너무 무겁고 경각심을 많이 주다 보니까 네. 일단은 일반 대중들이 일단 보는 것 자체가 불편해요. 그렇죠. 보면은 또 불편한 네, 진실을 어렵고. 마주해야 되니까. 그래서 좀 이거를 좀 쉽게 풀 수 없나? 좀 즐겁게. 그래서 이제 우리 인류 전체의 조별 과제를 이게 사실 결국 이 지구에 대한 문제잖아요. 요거를 우리가 대표로 나와서 한번 풀어보자. 이야기하다 보면 산으로 갈 수밖에 없을 정도로 솔직히 기후변화 관련된 토크는 한계가 없어요. 사실 우리가 일상에서 생활하는 모든 것이 그 원인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또 해결을 하려면 정말 전 지구적인 공조가 필요한 일이고 기후위기 이야기를 하려면 온실 효과랑 지구 온난화를 구분을 먼저 해야 돼요. 네. 네. 온실 효과, 지구 온난화 좀 느낌 어떠세요? 들었을 때? 온실효과는 뭔가 국소적인 것 같고요. 아하. 지구온난화는 더 스케일이 큰 거시적인 얘기 같아요. 온실 효과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온실 효과는 쉽게 말해서 이제 그 들어오는 에너지가 있어요. 근데 이게 들어왔다가 이제 대기의 영향으로 다시 나가는 거를 받아서 좀 보관하는 형태. 그래서 나가는 걸 좀 줄여줘서 이 안의 온도를 좀 유지시켜주는 게 온실 효과입니다. 필요한 거네요. 네, 그래서 지구 같은 경우가 이제 대기가 있으니까 온실 효과로 딱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줘요. 네, 네, 그렇겠네요. 화성처럼 이제 대기가 좀 굉장히 좀 적고 에너지가 적으면은 사실 좀 춥죠. 그럼 생명체가 살기가 어렵죠. 네. 네, 근데 온난화는 뭐냐면은 이게 일종의 이불을 덮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불을 덮으면 따뜻한 이유가 에너지가 못 나가잖아요. 네. 근데 이 구스다운 이불을 하나만 덮으면 딱 좋은데 한여름에 한 30개를 덮어요. 그럼 너무 덥겠죠. 네. 네, 이게 온난화예요. 금성처럼 대기 밀도가 굉장히 높고 이산화탄소 같은 온실가스가 많으면은 에너지가 정말 못 나가서 대기가 없을 때를 가정하면은 태양으로부터 위치를 봤을 때 날씨가 너무너무 좋은 날씨, 캘리포니아 같은 날씨. 네. 근데 대기 밀도가 높고 이산화탄소가 많으니까 표면 온도가 450도까지 올라갑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온실 효과가 심해지는 걸 지구 온난화가 왔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온실 효과를 좀 줄여줘야 돼서 온실가스를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네. 근데 결국 이것 때문에 지구의 평균 온도가 올라가고 있고 이상기후, 뭐 해수면이 상승하고 이제 그렇게 되면 점점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이 줄어들고 그러면 결국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다가 지구는 끝 이건 거죠.
저는 사실 올 초에 봤던 이 기사가 있었는데 그게 굉장히 인상적인데 우리가 보통 기후 변화는 이게 너무 이 변화의 폐해가 점진적이어서 잘 생각이 안 들잖아요. 네네. 근데 제가 그 기사 보면서 정말 그렇구나 하고 생각했던 게 경제적으로 환산해서 GDP가 얼마나 주는지 통계 나온 그런 연구들이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온도가 지구 전체가 1도 오르면 대략 GDP가 1%에서 3%가 전 세계 GDP가 경감된다고 했대요. 그것도 엄청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본 기사는 가장 최근의 연구는 12%가 GDP가 감소하는데요. 근데 우리가 2008년도에 경제 그 금융 위기 때 미국에서 GDP가 3.9% 줄었거든요. 와. 근데 그게 완전히 거의 붕괴 수준이었잖아요. 네, 전 세계적인 파장이 그렇죠. 어마어마했잖아요. 근데 12%가 전 세계적으로 줄어든다는 것은 정말 이 경제 상태가 거의 괴멸에 가깝게 되지 않겠나. 그 생각이 제가 들더라고요. 자, 일단은 기후 변화의 어떤 좀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콘텐츠 하나 소개해 주세요. 이 마크 라이너스라는 네네. 분이 쓰신 최종 경고 6도의 멸종이라는 6도. 책이 있습니다. 정말 대표적으로 경각심을 주는 책 중에 하나인데 네. 그 1도 올라갈 때마다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이거를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네. 예, 그래서 실제로 그 온도까지는 가지 않았었지만 그 온도에 우리가 왜 가고 있고 이게 왜 현실이고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면서 어느 선을 넘게 되면은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질까. 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뭐 큰일 같지 않잖아요, 기본적으로. 먼 일 같죠. 네, 뭐 지구의 뭐 평균 기온이 1도가 올라갔다. 뭐 1도 올라갔으면 뭐 어쩌라고. 조금 따뜻해지네. 이 정도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균 기온이 올라간다라는 개념 자체가 거의 없어요. 왜냐면 어제랑 오늘이랑 1도, 2도 차이는 너무 쉬우니까. 그 이상이니까. 네. 근데 이제 지구 전체 평균 기온이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날씨랑은 좀 달라요. 어제보다 오늘 1도가 높다라는 거는 그냥 내 주변의 기온이 바뀐 겁니다. 근데 지구 전체 평균 기온은 전체적인 에너지가 다 같이 하나 올라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동네 마을 주민분들한테 5만 원씩 나눠드려. 네. 이거는 뭐 좀 쉽진 않겠지만 가능은 하겠죠. 네, 어떻게든 뭐 좀 손해를 보겠지만 근데 전 인류에게 5만 원씩 나눠줍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와닿네요. 그렇죠. 이거는 저 혼자만의 재산으로는 아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지구 전체 온도가 올라간다는 거는 엄청난 에너지가 지금 올라가는 거다. 그 예를 들어 1도가 올라가는데 뭐 10만 년이 걸린다고 쳐요. 그러면은 그 1도에 올라가는 그 몇만 년 동안에 모든 생명체가 그 온도에 적응을 합니다. 생태계가 이제 안정화가 돼요. 사실 문제가 그 1도가 이제 100년 안에 오른다.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가 네. 자동차가 서서히 다가오잖아요. 네. 그럼 우리 다칩니까? 아니요. 안 다쳐요. 네. 자동차를 짚으면서 이렇게 이동을 하겠죠. 근데 그 자동차가 1초 만에 이리로 그렇죠. 온다. 우리는 피하죠. 죽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결국 이게 기간이 얼마나 되느냐가 우리가 거기에 적응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럼 그로 인해서 이제 1도가 올라가면은 여러 가지 단계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해수면이 올라가고 빙하가 녹기 시작하고 폭우가 내린다던가 뭐 스콜이 막 없던 지역에 만들어지고 태풍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조금 더 올라가면은 그 우리가 정말 싫어하는 모기 네. 여기. 모기가 살기 너무 좋은 온도와 환경이 만들어져요. 아, 오히려. 근데 이제 인간을 가장 많이 죽인 동물이 모기. 모기입니다. 1위. 달팽이도 있고 채채파리도 있고 뱀. 얘가 어쨌거나 피를 빠는 건 괜찮은데 네. 빨면서 이 피부에 흠을 내요. 균열을 내면은 그 안으로 바이러스나 균이 들어갑니다. 근데 얘가 이제 갖고 온 균들이 들어가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 모기 때문에 뭐 말라리아, 학질, 그러겠죠. 뭐, 예, 인간이 정말 많이 죽어서 아마 모기로 인해서 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을 거고. 저는 이 마크 라이너스의 최종 경고 6도의 멸종이 더 무서운 이유가 딱 10년 전에 원래 냈던 책 제목은 그냥 6도의 멸종이었어요. 아하, 맞아요. 근데 네. 기후위기가 나아지지 않으니까 오히려 이 기후가 붕괴하는 시점을 30년을 앞당겨서 맞아요. 시기를 당깁니다. 최종 경고라는 타이틀을 더 붙여가지고 책을 그리고 아마 개정판을 낸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좀 지나면 진짜 최종 경고도 나올 거예요. 정말 최종 경고. 최종 경고? 이분은 제가 볼 때 계속 낼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진짜 지구가 그렇게 되면 우리 인간이 다 멸종하는 거잖아요. 일단은 그 대멸종 자체가 우리가 대멸종이 뭔지 먼저 알아야 돼요. 네. 네, 대멸종 같은 경우가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명체 종의 절반 이상 혹은 90% 이상 이렇게 굉장히 많은 종이 한 번에 사라지는 걸 의미해요. 대멸종. 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지구상에서 없는 거야. 네. 네. 근데 지구가 이미 5번의 대멸종을 겪었습니다. 네. 네. 근데
5번의 대멸종 중에 가장 최근에 있었던 대멸종이 네. 우리 공룡 선배님들 돌아가신 대멸종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그 가장 최근에 있던. 네. 근데 그거의 원인을 소행성 충돌로 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결국은 소행성 충돌 때문에 공룡들이 싹 죽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기후랑 관련이 되냐면 소행성이 지구를 때리면 그 에너지가 이제 지구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화산 활동도 시작이 되고 지진, 뭐 해일 그러면서 시작된 재가 이제 지구를 덮는다던가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지구의 기후를 바꾸는 작용들이 연쇄적으로 일어나요. 네. 그러면 그 환경이 생명체가 살기 너무 척박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막 태양빛이 많고 이럴 때는 공룡들이 먹을 게 많았어요. 네. 근데 굉장히 힘든 환경이 되니까 몸이 거대한 친구들이 일단 먹고 살 게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처럼 몸이 작은 영장류한테 기회가 온 거고 그렇게 5번째 대멸종에서 공룡들이 몰라 그랬고요. 그것 덕분에 우리는 또 기회를 얻었죠. 네, 그래서 이제는 작은 공룡들만 이제 조류라는 이름으로 남아 있는 거고 그 학자들마다 좀 견해는 다른데 그 5번의 대멸종 중에 최소한 3번 이상을 소행성 충돌로 보거든요. 그것도 결국은 기후에 영향을 주고 결과적으로 대멸종이 일어났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역사적으로도 어떤 큰 기후 변화 때문에 한 나라가 망하기도 하고 너무 많죠. 성공하기도 하고 네. 흥망성쇠를 같이 하잖아요. 네. 중세를 1000년이라고 하잖아요. 서로마 제국 망했을 때부터 동로마 제국 망했을 때까지가 딱 1000년인데 네. 이걸 보통 중세라고 한단 말이에요. 중세의 가장 정점은 11세기에서 13세기예요. 네. 가장 문화가 꽃피고 우리가 알고 있는 독일의 도시들, 뭐 베를린 같은 도시들이 건설되고 이런 게 다 그때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말씀드렸던 기후랑 관련이 있다는 거고요. 온난기였고 따뜻했고 비가 충분히 내렸고 작물들이 잘 자랐기 때문에 이 한 300년 사이에 인구가 유럽에서 한 3배 정도 늘어요. 이럴 정도의 시기였는데 바로 다음에 소빙하기가 오거든요. 소빙하기라고 말하는 시기가 한 500년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이 소빙하기에 이르러서 인류가 굉장히 많은 근대의 수많은 전쟁이라든지 뭐 패스트라든지 뭐 천연두라든지 동쪽에서도 무슨 중국이나 일본 같은데 러시아 같은데 이런 데서도 가뭄이나 홍수 피해가 엄청났었고요. 우리가 영화 같은 데서 보는 게 딱 그 시기인가 보네요. 그쵸. 뭔가 사건들이 많았던 맞습니다. 근데 소빙하기 초기에 있었던 것 중에 하나도 예를 들면 위화도 회군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시기. 그 적으신 거. 네, 그래서 제가 적었는데 위화도 회군을 했을 때 고려가 망했을 때 고려가 망한 건 수많은 이유가 있겠죠. 근데 그 중에서 그걸 기후로 얘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고려가 망했을 당시에는 예를 들면 여름이 굉장히 추웠다고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온난기가 끝나고 소빙하기로 넘어가는 14세기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공민왕 때 기록을 보면 공민왕이 추워서 옷을 막 여름에도 끼어서 입었다라는 기록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이성계를 요동을 정벌하기 위해서 우왕이 보내잖아요. 그래서 위화도까지 가잖아요. 위화도가 여의도 같은 거거든요. 압록강 안에 있는 약간 하중도 같은 건데 네. 위화도를 갔는데 그때가 하필 장마철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빙하기에 이제 또 그쪽에 습하고 또 비도 많이 내리면서 또 여름이 굉장히 이상 기온을 보이게 되니까 위화도까지 이 강을 건너서 남쪽에서 가면서 병사들이 많이 죽어요, 익사해서. 도착하고 나니까 이성계가 그 다음엔 요동까지 가려면 또 역시 압록강의 나머지 절반을 건너야 되는데 여기는 더 물살이 세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왕한테 이 상소를 보내죠. 근데 그 내용이 뭔가 하면 소의 내용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요동으로 가더라도 화살을 쏠 수가 없다. 왜냐하면 활과 화살에 이렇게 풀을 먹여서 접착제처럼 붙여서 이제 화살을 쏘게 되는데 손이. 예, 이게 다 풀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기가 말을 안 듣는다라는 말까지 하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고민 끝에 회군을 해서 고려를 멸망시키잖아요. 이게 위화도 회군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화도 회군과 고려의 멸망도 그게 무슨 단일한 원인은 아니지만 이렇게 온난기에서 소빙하기를 교체랑 관련돼서 설명하는 그런 견해들이 있어요. 야, 신기하네요. 근데 최근에 저희가 가장 기후 변화를 조금 더 체감하고 생각해보게 만들었던 계기가 난카이 지진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원래도 일본에선 지진이 자주 나지만 그래도 우리의 어떤 잘못으로 인해 기후가 영향을 받아서 또 지진이 일어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도 네. 하게 만들었잖아요. 근데 실제로 날씨가 이렇게 변하고 기후가 변하면 지진이 더 잦아지기도 하나요? 날씨라는 거는 되게 단기적인 변화예요. 근데 이제 기후는 훨씬 장기적인 변화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날씨가 영향을 주느냐 이거는 쉽진 않아요. 근데 이제 날씨는 사실은 너무 많이 바뀌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큰 문제가 생기느냐 이건 좀 쉽지 않지만 기후는 그럼 영향을 줄 수 있겠다. 근데 일단 여기서도 난카이 대지진 얘기를 하기 전에 일본 같은 경우가
대지진이라는 게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네. 그죠? 아, 그죠. 보통은 이제 뭐 한 규모 7.5 이상을 이제 뭐 굉장히 네. 위험하다고 많이 보잖아요. 근데 이제 일단은 왜 지진이 생기는가부터 생각을 해봐야 돼요. 네. 지진은 결국은 이 지각을 구성하는 판이 있어요. 판. 네. 요 판들이 어떤 에너지나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연결이 돼가지고 무언가 응축돼 있다가 큰 힘을 발휘하게 돼요. 네. 그럼 그것 때문에 이제 지진이 일어납니다. 예. 근데 여기서도 그 일단은 난카이 대지진 같은 경우가 난카이 해구 대지진, 해곡 대지진 이렇게 많이 떴는데 해구와 해곡의 차이를 먼저 알아야 돼요. 해구는 쉽게 말해서 수영장으로 치면은 약간 다이빙 존 같은 거죠. 쑥 들어가는 이제 굉장히 가파라지는? 좁은 그런 다이빙 존 같은 느낌이고 해곡은 약간 워터 슬라이드 같이 쫙 퍼져 있는 미끄럼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결국 이제 이 판의 이해가 됐어. 경계에서 일어나는 난카이 대지진, 요거는 사실상 이제 해곡이라고 하는 게 좀 정확하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 난카이 해곡 대지진도 결국은 이 해곡이라는 어떤 경계면이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문제가 경계면이 아닌 곳에서 일어난 지진이 있어요. 올해 있지 않았어요? 네. 네. 올해 새해 첫날. 아. 네. 일본의 노토반도라는 데서 규모 7.6의 지진이 일어났어요. 노토반도에서. 근데 신기한 게 경계가 아닌 거예요. 경계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거야. 어떻게 예상도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네. 사이언스 어드밴시스라는 곳에 논문이 나왔는데 그럼 결국은 이제 판에 어떤 에너지가 쌓여서 만들어지는 거죠, 지진이. 네. 근데 이게 판의 경계에서 어떤 충돌이 아니라 폭우와 폭설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판을 자꾸 자극해서? 네. 그러니까 기후 위기 때문에 폭우와 폭설이 쌓이니까 이 지층 자체 공급압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지속적으로 쌓이니까 강진이 발생할 확률이 생겼고 그 결과로 일어난 게 노토반도의 지진이었다. 와, 근데도 그렇게나 규모가 클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그 지금까지 나타났던 지진의 경향이랑 좀 다르게 네. 판의 경계도 아니고 오히려 전혀 다른 원인으로 일어났으니까 네. 좀 무서운 거죠. 그게 더 위험한 네. 거구나. 그러면은 난카이는 네. 일상적인 지각 활동인 거죠? 근데 이제 이것도 네. 그 해곡에서 일어났다라는 게 또 좀 놀라운 사실일 수 있죠. 왜요? 바닷속에서 일어나니까 네. 어떻게 보면 쓰나미가 또 아. 동반될 수도 있을 거고 그런 것도 아마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있습니다. 아, 근데 진짜 저도 뭐 일본은 워낙 가까운 나라니까 갑자기 또 쓰나미가 올 수도 있다 이런 말이 절대 무관하게 들리지 않거든요. 또 태국에도 2004년에 인류 최대 쓰나미 엄청나죠. 있었잖아요. 그쵸. 크리스마스 때였잖아요. 네, 근데 전 세계가 난리 났었던. 네, 그래서 아직 제가 정말 잊을 수 없는 영화, 이 2004년 태국 쓰나미를 표현한 영화가 아, 네. 있죠. The Impossible. 네. 근데 그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 가족의 이야기인데 크리스마스 때 태국으로 휴가를 갔다가 쓰나미를 맞닥뜨린 거예요. 정말 불굴의 의지와 이 강인한 생존력으로 이 가족이 서로 뿔뿔이 흩어졌다가 하나씩 다시 만나게 되는 과정을 그렸는데 아직 어린 아이들인데도 사실 가족 관계를 이렇게 보면 엄마 아빠는 이렇게 아이들이랑 휴가를 가면 계속 잔소리를 하고 뭐 뛰지 마, 먹지 마, 건들지 마 이러고 맞아요. 엄마 아빠는 어른이고 음. 아이들은 말썽을 부리고 약간 이런 관계가 생기잖아요. 맞아요. 근데 재난이 닥치니까 아이들은 굉장히 놀랍도록 침착하게 성숙하게 있는지도 몰랐던 능력을 발휘하고 또 되게 지혜롭고 어른스럽다고 생각한 이 성인들은 오히려 살면서 처음 맞이하는 이 상황에서 어쩔 줄 몰라 아빈 하고 교환이 되는군요. 모두가 동등해지고 그야말로 그냥 끈끈한 가족 애로 서로 돕는 거예요. 위아래가 없이. 네. 그런 장면들이 너무 감동적이었고 저는 나오미 와츠가 이런 엄마 역할을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네. 정말 미녀 배우잖아요. 네, 근데도 그렇죠. 약간 엄마 같아. 나를 보호해줄 것 같고 정말 모성애를 잘 표현하는 배우여서 인상이 굉장히 선하죠. 그래서 그런가 봐요. 맞아요. 그냥 이렇게 마트에서 볼 것 같아요. 네. 이웃집 엄마로. 나오면 참 좋아하는데 사실은 그 임파서블에서 아들로 나오는 게 톰 홀랜드잖아요. 아 그렇구나. 큰 아들이 톰 홀랜드인데 이게 2000 스파이더맨 하기 훨씬 전이에요. 어렸을 언제 때 영화죠? 아역이거든요. 그 톰 홀랜드 너무 귀엽다. 지금 만약에 이 영화를 다시 보면 아니 제가 조금만 더 잘하면 스파이더맨인데 저기서 가볍게 타치를 할 수 있을 것 슈퍼히어로였어, 같은데. 아들이. 능력을 네. 얻기 전이라 가지고 네, 그때 거미에 물리기 전이라 물렸어야 되는데 빨리. 연기들을 너무 훌륭하게 재난 잘하죠. 영화는 이제 재난을 스펙타클하게 보여주고 그 속에서 사람들이 고초를 겪다가 살아나는 걸 사람들이 보러 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재난 상황을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일종의 볼거리로 제공하기도 하거든요. 그쵸. 근데 이 영화를 보면 참 신뢰가 가는 것 중에 하나가 쓰나미 장면이 너무 엄청나긴 한데 그거를 처음에 쓰나미 있을 때만 사실상 제대로 보여주고 그 이후에는 그렇게 안 보여줘요. 쉽게 얘기하면 그 자연재해를 오락거리로만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할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이 영화가 인간의 문제와 자연재해를 다루는 어떤 태도에 대한 신뢰를 주죠. 그쵸. 막 30m짜리 파도가 이렇게 막 몰아치는 거는 사실 컴퓨터 그래픽으로 스펙터클한 장면을 우리가 연출했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지만 나라는 한 개인이 볼 때는 파도가 몇 미터인지 보이지 않고요. 그쵸. 그냥 나는 나뭇가지 하나를 붙잡고 매달려 있는 보잘것없는 인간인 거예요. 근데 그런 장면들이 굉장히 잘 표현돼 있어요. 가슴 졸이는 영화입니다. 재밌겠네요. 그냥 우리 단순하게 날씨라는 거는 매일 바뀌는 거잖아요. 네. 좁은 개념의 날씨 하면은 사실 떠오르는 영화가 저는 날씨의 아이여서 마인드맵에 적었는데 날씨의 아이. 겹쳤어요. 궤도님도 적었어요. 날씨 듣자마자 사실은 컨텐츠 했을 때 저는 제일 먼저 제목이 날씨의 또 아이. 들어가기도 하고. 굉장히 1차원적으로 날씨 들어가니까. 정말 날씨가 들어간 영화 날씨의 아이. 네. 대놓고 날씨. すげえどうですか君たちすごいよ本物の晴れ女じゃんまさか本当に晴れるなんてね大したもんだ 네, 신카이 마코토 감독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 이분의 또 단편들도 명작들이 많고 그럼요. 특히 또 굉장한 명작 중에 너의 이름은 아, 그죠. 네, 그 해성 충돌을 모티브로 해서 만든 재난 영화인데 그 시간 여행에 대한 여러 가지 개념들 들어가 있고 그 시작부터 결말까지 기가 막힌 영화를 시작합니다. 네. 네, 워낙에 뭐 날씨나 재난, 재해를 많이 다뤄서 우리 맞아요. 오늘 주제에서 신카이 마코토는 안 나올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래도 날씨 아이에서 마지막에 줬던 메시지는 네. 조금 현 시대에 일침은 있는 것 같아요. 아, 한 사람을 희생을 시켜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결국 이 날씨라는 거는 우리 모두가 원인이 돼서 생겨난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소수를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 우리 모두가 풀어야 하는 숙제다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아서 저는 뭐 재밌게 봤습니다. 그럼 실제로 뭐 날씨를 조종하는 방식들이 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비가 오기로 예정되어 있는 날씨를 바꾸는 방법들은 있어요. 네. 네, 응결핵을 일부러 뿌려가지고 그 뿌려진 응결핵으로 미리 비를 내리게 한다던가 그런 과학자들의 방식들이 있고 실제로 이제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그 전지구적으로 어떤 영향을 줄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공강우라는 기술을 써가지고 비를 미리 내리게 하거나 이제 한참 못 내리게 하거나 근데 이게 결국은 쌓입니다 어느 쪽에 예를 들어서 한참 못 내리게 하면은 그것 때문에 어느 지역에 이제 폭우가 내리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결국 네. 보존의 법칙이 있나 보네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과학적으로는 날씨의 아이가 이제 맑게 쓰면은 계속 맑아질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더 심각한 일이 벌어질 거고 영화상에서도 이제 어느 지역을 맑게 하면은 또 내리잖아요. 네. 그런 부분은 좀 표현을 잘 했다. 네. 이게 또 나라마다 달라서 우리나라 사람들 우산 잘 쓰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유럽이나 미국 가면 우산 잘 안 써요. 맞아요, 맞아요. 아, 우산 쓰면 좀 우산 잘 이상해 안 보인다고. 그렇기도 하죠. 그래서 네. 아까도 저기 조나스 헌웨이라는 사람 얘기를 썼는데 이게 우산이 제대로 이렇게 공급되기 시작한 게 보통 18세기로 보거든요. 근데 18세기 우산이 보급이 됐을 때 당시에 우산을 여자들은 썼는데 남자는 안 썼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상한 마초적인 문화 같은 게 있어서 남자가 우산 쓰면 여자 같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지나치게 건강 염려증 환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하.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하죠. 어. 근데 우산을 쓰면 사실은 너무 많은 사회 경제적으로나 뭐 실제로 뭐 안 젖는 것부터 시작해서 너무 유리하잖아요. 조나스 헌웨이라는 사람이 우산을 쓰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네? 조나스 한웨이? 네, 조나스 헌웨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젊어서 무역업으로 돈을 많이 벌어서 네. 38살에 은퇴해요. 오. 은퇴를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이제 이 자선 사업하고 그 다음에 우산 보급에 30년을 바쳐요. 와, 몰랐어요. 그렇게 우산을 쓰고 다니면서도 조나스 한웨이를 몰랐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우산을 항상 들고 다니는데 런던에서 네. 비가 오거나 뭐 눈이 오거나 항상 들고 다니고 항상 비가 오면 쓰는데 보통 남자들은 안 쓰니까 조나스 헌웨이가 쓰고 다니면 사람들이 비웃은 거죠. 남자가 무슨 우산 이런 식으로. 근데 이 사람은 우산을 쓰면 너무 좋다라는 것을 사람들한테 보급하기 위해서 운동의 일환으로 30년을 쓰고 다닌 거예요. 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너무 싫어하다 보니까 마차가 경쟁 상대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비가 오면 마차를 타요. 근데 마차꾼들이 마차를 모으는 이제 사람들이
네, 조나스 헌웨이가 우산 쓰고 다니면 옆으로 일부러 와서 물탕을 치는데요. 왜냐하면 자기의 적이니까. 이럴 정도로 30년간 했는데 꿋꿋이 쓰고 다녔고 네. 30년이 지나고 나서부터는 사람들이 조나스 헌웨이가 이렇게 한 것이 얼마나 사실 편한 것을 보급하게 되었고 한 사람의 어떤 신념에 가득 찬 행동이 우산을 쓰게 만드는 어떤 그런 변화를 가져오고 세상을 그럼 바꿨네요. 그분은 왜 그런 거예요? 이 사람 행동 자체가 사회 운동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환으로 우산도 했던 거죠. 혹시 뭐 재난 영화 참 많은데 동진님이 소개해주고 싶은 영화? 재난 영화는 아예 그냥 하나의 그 장르이기도 네. 하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저는 이제 특별히 또 좋은 영화도 조금이라도 소개해드리고 싶으니까 테이크 쉘터라는 영화가 있어요. 네, 그 마이클 셰넌이라는 배우가 진짜 연기 잘하는 배우인데요. 네. 마이클 셰넌이 이제 어떤 사람인가 하면 극 중에서 이 사람이 이제 악몽을 꾸거나 환상을 계속 보게 되는데 곧 지구나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이 멸망할 것 같은 상황, 기상 이변으로 인해서 그래서 예를 들면 막 비가 떨어지는데 기름이 섞인 노란 비가 떨어진다거나 검은 새떼가 막 출몰한다거나 천둥 번개가 어마어마하게 친다거나 이런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자기 딸과 이제 아내를 위해서 이 사람이 헌신적으로 이제 자기 딴에는 뭘 준비를 하는데 이게 너무 강박관념이 심해지다 보니까 돈도 별로 없는 사람이 대출을 받아가지고 마당을 팝니다. 벙커? 네, 그래서 토네이도 같은 게 오거나 했을 때도 가족을 살려야 되니까 일종의 노아의 방주 같은 건데 아내 입장에서 보면 이게 다 이 남자의 망상 같은 거예요. 정신돼 보이죠. 그렇죠. 실제로 남자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기도 하고 그런 여러 상황 속에서 이제 이 모든 일이 펼쳐지게 되는데 아내는 이 모든 것이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남자는 그렇지 않다. 어떻게 생각하면 자기가 약간 탄광의 카나리아처럼 가장 예민하게 이 변화를 알고 있기 때문에 먼저 앓는 존재, 그래서 세상을 덜 앓게 하는 존재, 성스러운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양자 사이에서 마지막 라스트 씬이 펼쳐지는데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궁금해요. 이게 너무나 훌륭한 라스트 씬이면서 너무나 쇼킹해요. 알고 보니까 네. 가족도 다 망상이었어. 부인도 대화를 하는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망상이었어. 가족은 이미 다 이전에 죽었어. 재난으로 죽어 없어졌는데 이 남자가 다 트라우마에 시달린 거야. 망상. 식스센스가 여러 영화 사람들 망쳤다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날씨 아이에서 그 주인공도 갑자기 잡혀가서 날씨가 이렇게 비가 오는 거라고 막 하니까 경찰이랑 주인공 잡아갔던 사람들이 얘 정신감정 해보라고 이러잖아. 아무도 안 믿어주잖아요. 경찰이 과학적이죠. 네. 네. 저는 어쨌건 그때 그 계절의 냄새는 없어요. 그때 이후로 경험 없어요? 계절이 바뀌었죠. 밤에 자려고 누웠다가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는데 갑자기 계절의 냄새가 달라진 그런 경험 없으세요? 계절의 냄새는 없습니다. 주로 미생물 냄새입니다. 이렇게 마음의 현이 툭 끊어졌어요. 아하. 네. 마음의 현이 없습니다. 네. 테이크 쉘터를 봐야겠네요. 네. 좋습니다. 뭐 재난 영화 좋은 영화 너무 많으니까 좀 안 유명한 영화 중에서 네네. All Is Lost라는 영화 있어요. 모든 게 다 진짜 끝나버린 거죠. 이 주인공이 이제 로버트 레드포드인데 네. 사실상 영화가 처음부터 끝까지 대사가 거의 없고요. 그 주인공이 한 명밖에 안 나와요. 인도양으로 요트 여행을 간 사람이 이 컨테이너 선박하고 부딪혀서 난파해서 살아나기 위해서 바다에서 이제 온갖 그 폭풍과 이런 그 자연재해 속에서 싸우다가 살아남게 사투를 벌이는 영화인데 이게 로버트 레드포드가 이제 당대의 최고의 미남 배우의 명배우인데 이 당시에 77살이었어요. 와. 근데 그것을 상당 부분 바다에서 직접 이 모든 장면들을 찍는데 그러니까 이야기도 사실상 없다고 그럴까요? 근데 이 영화가 보다 보면 이상한 숭고함 같은 게 있어요. 더군다나 로버트 레드포드의 나이나 생명을 위해서 싸워나가는 어떤 한 인간의 사투를 보는 게 굉장히 눈물 나는 경험이 고독한 있잖아요. 사투. 네. 그거를 정말 뼛속 깊이까지 느낄 수 있는 그런 물리적인 어떤 감동을 주는 그런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소개하신 그 네. 로버트 레드포드 영화가 네. 홀로 배에서 어떤 기상 악화와 사투를 벌이는 이야기라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우리 또 역사 속에서 단 12척의 배를 가지고 바다에서 네네. 사투를 벌인 영웅이 계시잖아요. 이순신 장군. 네. 야 이렇게 또 로버트 레드포드와 근데 이순신 그 장군이 이순신 만나요. 장군이 바다에서 명량해전을 네. 성공으로 이끈 것도 네. 날씨를 잘 파악했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쟁에서의 날씨는 그야말로 기후도 중요하지만 날씨 너무 중요하고 그 시점에 그 타이밍의 날씨. 네, 이순신 장군은 날씨나 해류의 변화나 조류의 변화나 아니면 지형이나 이런 걸 너무 잘 알고 잘 파악했던 불세출의 장군이시고 네. 영양 때도 예를 들면 무슨 바람이 많이 불거나 이런 상황 속에서 적이 퇴각할 때 쫓지 않잖아요. 날씨 때문에 뭐 이런 어떤 부분들까지 이순신 장군에 관해서는 이제 그런 것을 너무 탁월한 명장으로서 외국에서도 찬사를 받친 사례가 너무 많아서 제가 그래서 저기 조지 발라드 이름을 썼는데요. 네. 조지 발라드가 영국의 제독인데 1920년대쯤에
이순신 장군을 칭송하는 정말 멋진 말을 했어요. 와, 그 말이 뭔가 20년에요? 1920년대. 와. DM 보낸 거예요? 어떻게 1920년대 그거? 네, 책 같은 데 썼겠죠. 아, 이분이 아. 이제 해전사에도 밝은 사람인데 뭐라고 썼냐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폴레옹이 한 말을 인용을 했는데 전쟁이라는 것이 병사들이 다 치르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전쟁은 많은 사람들이 벌이는 일이 아니라 한 명의 지휘관이 벌이는 일이다. 다시 말하면 지휘관의 역할이 전쟁에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을 했어요. 근데 그 말을 인용하면서 조지 발라드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 말의 경우를 바다에서 제대로 입증한 사람 치고 이순신 장군을 따라갈 사람이 없다. 와, K 장군. 네, 이렇게 멋있네요. 말을 했죠. 그 다음에 강감찬 장군도 그래요. 강감찬 장군이 이제 귀주대첩으로 유명하잖아요. 이제 거란하고 싸운 거잖아요. 네. 근데 거란하고 싸우게 됐는데 싸움의 장소로 벌판을 택해서 싸운 거거든요. 근데 당시에 거란군은 기병이 우세했단 말이에요. 이 고려군에 비해서. 네. 그러니까 말을 타고 싸우는데 벌판에서 싸우면은 우리가 불리한 불리하죠. 거예요. 근데 왜 벌판에서 싸웠을까라는데 남풍이 불어올 걸 알고 있었다는 거죠. 강감찬 장군이. 싸우게 될 때 거란은 북쪽에 있고 남쪽에는 이제 고려 병사가 싸우게 바람이 되죠. 이쪽으로 부니까. 근데 바람이 남풍이니까 네. 남쪽에서 북으로 빗바람. 불겠죠. 그 당시에는 이제 활을 쏘는 게 굉장히 활이 중요한데 우리한테 안 오겠네요. 그렇죠. 거란은 활을 쏴도 이쪽에 닿지도 않고요. 이쪽에선 딱 쏘면 마치 이번에 올림픽 양궁처럼 10점 만점에 그냥 와. 계속 꽂히는 거죠. 대충 던지면 그냥 꽂히는. 그러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정말 대승을 거두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바람의 방향이 바뀌고 남풍에서 불 거라는 것을 강갑찬 장군이 알았을 것이다라는 추측인 것이고요. 실제로 이제 우리가 예전에 무슨 여수장 우중문시 이런 거 을지문독 보내고 이러잖아요. 그랬을 때도 거기 보면 천문과 지리 이런 말이 나오게 되는데 천문과 지리를 아는 것이 장군한테 굉장히 중요한데 강감찬 장군은 이미 8살 때부터 그것을 굉장히 공부도 하고 열심히 또 잘 알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결실을 본 것을 귀주대첩으로 보기도 하죠. 잘 나가던 나폴레옹도 사실은 날씨 때문에 큰 코 다쳤잖아요. 그렇죠. 1812년도인데 60만 명이 진군을 했다고 하는데 돌아올 때 10만 명이 돌아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혹하고 당시의 기록들 보면 병사들이 그 추위수와 이 식량난 속에서 식인행위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런 끔찍한 사례들이 있고 근데 성공한 사례가 있어요. 똑같이 러시아를 겨울에 침공해서 이긴 그게 바로 몽골입니다. 몽골은 어떻게 성공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익숙해서 그런 그런 기후가? 것도 있죠. 원래 잘 버티. 일단 몽골이 워낙 추운 나라 예, 원래 잘 버티죠. 하고 그다음에 몽골이 쳐들어가게 됐을 때 러시아를 침공했을 때 여름에 침공할 것인가 겨울에 침공할 것인가인데 여름도 힘들거든요. 여름에 가게 되면 이 진창에다가 막 우기에다가 이런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때 말을 달려 하니까 차라리 겨울이 낫다라고 생각했던 것이고 그래서 얼어붙은 볼가강을 건너서 러시아를 침공해서 쑥대밭을 만들게 된 건데 이 겨울에 예를 들어서 몽골 당시의 병사들이 훈련하는 방식이 있었다는 거죠. 사냥을 한다는 건데 기록 같은 걸 보게 되면 한 줄로 병사들을 쭉 벌판에 세워요, 몽골에서. 근데 한 줄이 길이가 얼마냐면 120km. 와. 그런 다음에 사냥으로 이렇게 쭉 벌판을 몰아가는 거예요. 네. 처음에는 직선으로 몰아가다가 점점 이렇게 원형으로 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가두게 되면 짐승들이 가운데 모이게 돼요. 인간 그물이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박살을 내게 되는데 맨 마지막에 호랑이를 죽였다고 그래요. 맹수는 맨 마지막에 죽이고 이제 그런 방식을 썼다는 건데 이런 훈련 같은 걸 통해서 이 겨울에 이렇게 출병을 하거나 싸우는데 워낙 익숙했다는 것이고요. 러시아의 겨울에 패한 전쟁사의 역사가 너무 많은데 유일하게. 몽골은 성공했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도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 거의 뭐 몽골 입장에서는 홈그라운드였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도 네. 있죠. 약간 이미 가능하지 훈련이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요. 노르망디를 적으셨어요. 아니 무슨 상륙 작전이든 간에 다 날씨 아닌가요? 그렇죠. 인천 상륙작전도 날씨하고 상륙을 해야 되니까. 네, 네. 다 이거 파도가 얼마인지 조리가 어떻게 되는지 봐야죠. 근데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이제 6월 5일에서 6월 6일로 넘어가는 1944년도에 있었단 말이에요. 와 이거 다 외우시는 거예요? 아니 이게 이제 저는 현충이라고 같아서 외워요. 나중에 한 회는 정말 이동진 평론가님의 이 기억력에 대해서 다루고 싶을 만큼 어떻게 모든 이름과 날짜를 아니요, 근데 저는 제 생일은 또 까먹어요. 아, 1월 근데- 20일 아니세요? 아니에요. 그래도 월은 맞으셨어요. 1월은 맞잖아요. 23일. 이게 뭐야? 1월 7일? 네. 아 근데 저는 네. 지금 이렇게 기억하면은 이동진 평론가님의 생일이 1월 7일이라는 건 기억할 것 같아요. 근데 이 영화에서 본 이런 날짜 같은 거는 기억을 못 하겠어요. 네. 제 생일이나 좀 기억해 주세요. 언제예요? 엊그제입니다. 엊그제. 아 진짜요? 오늘 8월이 며칠이죠? 생일이에요? 11일이었습니다. 8월 11일이 생일이에요? 생일 축하해요. 아, 이게 무슨 지났습니다. 이게 와 무슨 생일이었구나. 네, 지났습니다. 근데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할 네. 때
날씨가 이제 6월 달이 굉장히 일기 변화가 어렵단 말이에요. 맞아요. 아이젠하워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대략 잠정적으로 한 6월 5일쯤으로 이제 정해놓은 거예요. 당시 상황이 어땠냐면 날씨의 예측이 너무 중요한 게 상륙작전을 하려면 일단 날씨가 맑아야 이 비행기에서 병사들을 투하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이게 썰물 때 들어가도 안 되고 밀물 때 들어가도 안 돼요. 왜냐하면 병사들 정확한 지점에 내려놔야 그다음에 상륙 작전이 벌어지잖아요. 그다음에 상륙했을 때 그 땅이 적당히 젖어 있어야 되지 너무 많이 젖어 있으면 탱크 같은 게 상륙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런 많은 부분들까지 기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상륙 작전을 벌이게 되는데 네. 바로 직전에 그 주말 뭐 6월 3일 4일 있다가 주말이었다고 하거든요. 그때까지도 악천후인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6월 6일 날쯤 됐을 때 상륙 작전 할 수 있을까 굉장히 고민을 하죠. 그럼 당시에 이제 영국군 장교 중에서 한 사람이 이 기후나 이런 예보에 관해서 전담을 하는 장교가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당시에 영국이 이런 기후 예보를 하는 데 있어서 세계에서 거의 탑급이었어요. 오. 왜냐하면 이미 한 100여 년 전부터 영국에서는 이제 기후를 영국이 또 해상을 네. 장악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44년도기 때문에 대서양의 패권을 그 당시엔 독일이 아니라 이미 기울어서 연합군이 장악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대서양으로부터의 많은 일기에 관한 어떤 자료들, 당시에 독일에서는 그 데이터를 받아볼 수가 없어요. 계속 폭풍우가 치긴 하지만 6월 5일에서 6월 6일로 넘어가는 그 밤에 잠깐 날씨가 오. 좋아집니다. 와. 라고 예고를 했고 거기에 아이젠하워가 운명을 걸고 네. 그날 즉각적으로 결정을 해서 하루 이틀 전에 바로 결정을 해서 그날 이제 하게 된 거예요. 운도 성공하게 좋았네요, 된 어떻게 보면. 그렇죠. 당시에 이 노르망디를 이 뭐라고 할까요? 방어하는 독일군 사령관이 있었는데 그 상륙 작전이 있었던 날이 자기 아내의 생일이었어요. 이거 봐, 생일이 나올 것 같았다. 생일 중요하네. 외워야 돼. 역시. 근데 장교 입장에서는 이렇게 악천후에 이런 상황에서 영국 해협에서 올 리가 없잖아요. 근데 자기 집이 그로부터 전선에서 900km예요. 근데 900km인데 이 좀 로맨틱하신 분이 아내 생일 축하하러 이 사령관이 거길 비우고 900km 떨어진 집으로 가요. 그 사이에 또 이런 모든 일들이 다 섞여서 날씨까지 해서 노르망디 상륙 작전으로 완전히 바뀌게 된 거죠. 이게 만약에 성공하지 않았으면 6월 19일 날 가려고 했었거든요. 아이젠하워가. 네. 2주 정도 뒤인데 그렇게 되면 이미 벌써 소련이 독일을 막 물밀듯이 몰려오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전후의 질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서독과 동독이라는 그런 나라 자체가 없었을 수도 있고요. 이런 수많은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죠. 사실 뭐 기후 관련해서는 뭐 굉장히 주요한 인물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이제 그레타 툰베리라는 분 굉장히 관심을 네.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이분이 그 15살에 처음부터 이 기후 위기 관련된 환경 운동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린 We will 나이잖아요. never forgive you. 저 어린 친구가 도대체 왜 저런 메시지를 계속 내놓고 있지? 봤는데 그 메시지에서 전달하는 게 너무 어린 친구가 굉장히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행동하는 건 어렵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어쩌나 젊은 나이에 무언가를 했어요. 근데 이 행동에 대해서 비판하는 건 굉장히 간단해요. 그냥 비판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고 트집 잡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처럼 행동하는 건 어렵지 않을까? 얼마 전에 넷플릭스에 그레타 툰베리 다큐멘터리가 올라왔어요. 네. 근데 이거는 약간 그 어린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이 자녀와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넷플릭스가 인물 다큐를 굉장히 많이 출시하고 있는데 그죠? 왜 좋냐면 사실 이제는 이 미래 세대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잖아요. 그들에게 당면한 문제이기도 하고 우리 어른들의 생각으로 풀 수 없는 걸 이제 우리의 다음 세대가 풀 수 있는 게 환경 문제여서 어린 자녀들에게도 뭔가 너도 할 수 있다. 어른들이 해주는 게 아니라 네가 나서서 뭔가 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라는 거를 조금 보여주기에는 좋은 전기 다큐인 것 같아요. 맞아요. 어린 친구들이 이제 본인과 비슷한 연령대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할 수 있구나. 그렇죠. 생각해본 적 없을 텐데. 네.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 환경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사실 어른들보다 어쩔 때는 어린 아이들이 더 열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그냥 그렇대. 뭐 우리 다음 미래 세대는 어려울 수도 있대라고 조금은 떨어져서 말하는 경향이 있지만 아이들은 뭐 유치원 때부터 어린이집에서부터 당장 우리가 이제 이런 일을 겪을 수도 있대.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할머니 나이가 됐을 때는 뭐 살기 어려질 수도 있대라고 교육을 받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느끼는 이 위기감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 배운 대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스펀지죠. 예, 왜냐면 배웠기 때문에 그거 이유를 알고 행동하는 거라 뭐 무단횡단하지 마. 네. 그럼 왜 하면 안 되는지를 배웠어요. 근데
어른이 되면은 너무 오래전에 배웠기 때문에 그 지나간 경험 동안에 그게 그렇게 대수롭지 않다라는 느낌이 좀 들어옵니다. 네, 그러니까 무단횡단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맞는 말인데 어른 입장에서는 뭐 어때? 이런 느낌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떤 원칙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린아이가 어른보다 훨씬 더 좀 정확하게 지적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그레타 툰베르의 이야기가 우리는 잊고 있었던, 너무 오래돼서 잊고 있었던 이야기들을 정확하게 짚으니까 저 말이 맞긴 하잖아. 저게 맞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주는 좀 감동이 있는 것 같아요. 저 넷플릭스에서 최근에 영화 한 편을 봤는데 센강 아래 라는 영화예요. 그냥 철저하게 픽션인데 하필이면 이제 배경이 최근 올림픽을 치렀던 파리예요. 근데 어떤 상어가 뭐 해양 플라스틱 때문에, 해양 쓰레기 때문에, 그리고 인간들의 남획 때문에 서식지를 잃어서 흘러 센강까지 들어온 거예요. 상어가? 네. 이 친구가 되나? 과학적으로 바다에 사는 친구 아닙니까? 네, 서식지를 잃었다고요. 어쩌다 보니까 이제 다를 센강이 텐데. 둥지를 트기에 좋다고 생각해서 민물이잖아요, 센강은. 그러니까 민물과 해양은 아예 다르거든요, 상황이. 근데 초반에 영화 시작할 때 이제 다윈의 코트가 나와요. 어차피 동물은 환경에 계속 적응하는 동물이고 적응하는 자만이 살아남는다. 그 메시지를 보여주면서 이 릴리트라는 상어가 왜 센강까지 왔는지가 결국은 이 해양 오염에 대한 적응의 결과라는 거죠. 그래서 윈 이야기가 쉽지 않은데. 잠깐만요. 픽션이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생강 아래라는 표현도 좀 애매합니다. 강 아래인지 생강 안쪽. 저도 근데 똑같은 생각은 저건 센강 아래가 아닌데라고. 교도님은 픽사 영화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언더 이모를 더 씨라는 찾아서 유명한 노래도 언더 더 씨가 말이 안 된다 그러잖아요. 언더 더 씨는 이제 그 멘틀이 나오죠. 그렇죠. 그렇죠. 지각 밑으로 멘틀로 들어가는 겁니다. 언더 더 씨.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상어가 계속 적응을 거듭해서 돌연변이 종으로 거듭난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수컷이 없이도 아하. 새끼를 낳을 수 있게 돼서 단성생식. 네. 와 쉽지 네. 않은데요. 그래서 굉장히 빠른 속도에 이미 성체가 되지도 않았는데 많은 새끼들을 낳아요. 근데 하필 이 센강에서는 이제 철인 3종 경기가 열리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시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해양경찰이랑 몰래 이제 이들을 물러내려는 작전을 실행을 하게 되죠. 거기서 또 이제 정치인들이나 언론은 얼마나 이 문제에 무심한가. 약간 블랙 코미디 네, 같은. 블랙 쪽이네요. 코미디 같은 또 요소가 있어서 저는 뭐 재밌게 봤습니다. 추천 콘텐츠는 따로 있어요. 제가 정말 마음으로부터. 애정하는 영화.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메시지를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게 표현한 영화가 있는데 해피피트라는 해피피트. 조지 밀러. 뮤지컬 애니메이션이에요. 황제 펭귄들의 이야기고요. 야, 또 원래 똑같이 요 펭귄들은 다 자기만의 고유의 러브송을 부를 줄 알아야 돼요. 맞아요. 러브송. 주인공은 태어날 때부터 이상하게 음치로 태어난 거예요. 아하. 그래서 노래를 부르지 못하고 대신 현란한 풋스텝으로 탭댄스를 잘 춰요. 그렇군요. 근데 어쨌든 이 종족의 전통인데 러브송을 부르는 게 이 원로들이 볼 때는 약간 이 친구가 기형인 거예요. 어허. 그래서 이런 아이가 태어나면서 우리 커뮤니티에 물고기 숫자가 줄어들었다. 주인공이 먼불의 저주다. 이래서 얘를 내쫓아요. 그러니까 얘는 홀로 굉장히 위험천만한 모험을 다른 지방으로 떠나게 되는데 우연히 더 먼 곳으로 이제 여정을 떠나다 보니까 물고기가 줄어드는 이유가 사람들이 커다란 어선을 몰고 와서 물고기를 다 잡아가기 때문이라는 충격적인 거를 보게 되는 거예요. 발견하는군요. 네, 그래서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와서 이 사실을 알리게 되고 이러는 이야기인데 이 펭귄의 시선에서 우리는 그냥 밥상 위에 굉장히 흔하게 올리는 반찬이 사실은 생선인데 이걸 물고기라고도 하잖아요. 근데 이 펭귄의 입장에서는 너무 충격적인 쇼킹한 장면이었던 거예요. 어마어마한 규모의 어선이 그냥 뭐 싹쓸이를 해가니까 물고기들을.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뭐 다양성에 대한 존중, 뭐 부모의 이해와 수용 이런 주제를 갖고 있기도 하지만 환경 보전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영화구나 하는 그런 울림을 주는 영화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매드맥스의 감독 조지 밀러가 감독한 또 영화라는 반전 팩트가 있죠. 그래서 전 추천하는 영화입니다. 우리만의 라이브러리를 쌓아보는 시간. 오늘도 우리의 라플 위클리 픽 어떤 분들께 추천하고 싶은지 추천을 해볼까요? 네, 제가 뭐 추천드리고 싶은 All Is Lost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재난 영화는 굉장히 많지만 뭐 이변이나 혹은 그 속에서 살아나려는 생존을 다루려는 영화는 굉장히 많지만 그걸 매 순간 정말 그대로 이렇게 막 체험하게 만들 것 같은 드물거든요. 그런 어떤 생생한 간접 체험을 제공해주는 그런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피피트 추천하고 싶은데요. 너무 맑고 또 좋은 음악들이 나오고 사랑스러운 캐릭터들이 등장하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점점 그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는 인간의 잘못이 얼마나 이들에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또 담고 있는 영화라 환경 보존에 대한 메시지를 심각하고 어둡지 않게 좀 즐겁고 명랑하게 제시하는 영화라서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저는 최종 경고 6도의 멸종이라는 책을 추천드립니다. 사실 환경 문제에 대해서 경각심이 필요하다, 경각심을 가져라, 너는 왜 이런 생각을 하지 않니?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사실은 정확히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모르고 그게 어떻게 되는 건데 이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경각심을 주는 많은 컨텐츠 중에서 특히 이 최종 경고라는 이 책은 정말 심각하게 구체적으로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보여줍니다. 이걸 보시고 진정 환경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갖는 시간이 되시기를 그걸 원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저희가 추천해드린 콘텐츠들 중에서 관심 가거나 또 찾아보고 싶은 콘텐츠가 있다면 트라이브 앱 접속하셔서 추천 꼭 눌러주세요. 네, 아직 안 하신 분들은 라이프 플러스 TV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 주에도 더 재밌는 주제로 또 화창하게 네. 맑은 토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궤도님 생일 축하합니다. 고맙습니다.